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여러분, 아나무인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한 행동을 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의나 배려 없이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에게 흔히 이 얘기를 하곤 하죠. 제 주변에도 말 그대로 아나무인 그 자체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결단내게 되었던 제 기가 막힌 사연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어요. 삼남매 중 막내딸로 제 위로 언니 오빠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때 당시 제조 공장에 다니셨고 엄만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시며 저희도 돌보고 간간히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집이 잘 사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유롭진 않았지만 부모님께선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빠가 다니시던 제조 공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아빠가 회사에서 나오게 되셨어요. 그때 거의 10여 년을 넘게 다니던 곳이었는데 직원들 중에서 제일 오래 다녔던 아빠는 배신감에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일도 안 하시고 내내 집에만 계셨던 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희 집은 전보다 금전적으로 정말 빠듯하고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때도 엄만 아빠에게 단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춘기였던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느 날은 제가 엄마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계속 저렇게 일 안 하신대? 벌써 몇 달 동안 집에만 있고 맨날 엄마만 식당 일 나갔다 오고 힘들잖아. 엄마는 왜 아빠한테 아무런 말도 안 해? 연진아, 지금까지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연진이랑 연진이 오빠랑 언니랑 다 키운 거야.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 끝나면 항상 쉬는 시간 있지?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나면 쉴 때도 있어야 하는 거야. 아빠가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도 연진이 아빠 알지? 항상 든든하게 우리 가족 지켜주는 게 아빠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빠가 좀 쉴 수 있게 시간을 좀 드리자. 그렇게 엄만 아빠가 스스로 위기를 이겨내실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이런 게 가족이고 부부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성인이었던 언니와 오빠도 일을 하면서 생활비도 보태며 정말 가족들이 다 같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아빠의 방황은 6개월 만에 끝이 났어요. 아빠는 다른 공장에 취직을 하셨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아빠도 얘기는 안 하셨지만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이런 가족들을 위해 정말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 후엔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26살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그 남자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했어요. 그런 모습에 호감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1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특히나 전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집으로 농산물을 매번 보내주셨고 명절이나 제사 때도 저희가 가기도 전에 먼저 후딱 음식을 다 해놓으시곤 기다리실 정도로 절 많이 아껴주셨어요. 특히나 결혼하고 1년 후 제가 임신을 했을 땐 정말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게 바로 시부모님이셨답니다. 그때 임신 소식을 알려드리고선 진짜 집안일은 싹 다 시모가 해주시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시모를 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중에 할게요. 오셨는데 맨날 집안일만 하시다 가시고 그러지 마시고 앉아서 저랑 차 마시고 TV도 보다가 가세요. 아니다. 이거 금방 하면 되니까 넌 가서 좀 쉬고 있어. 아참,
아까 내가 가지고 온 반찬 좀 맛봐보렴. 너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해왔으니까 좀 먹어봐. 어머님,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되는데 매번 어머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챙겨서 오셔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라고 내가 해오는 거야. 아이 가졌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 알았지? 시모께선 정말 제 몸을 생각하면서 내내 절 챙겨주셨어요. 그 덕분에 전 행복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임신한 지 5개월이 되었을 때 피가 비쳐 검진을 갔더니 이미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렇게 첫째 아이를 허망하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눈물만 내내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부모님도 함께 절 껴안고 우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이가 떠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아가,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의사 선생님도 말했잖니. 그러니까 제발 자책하지 말거라. 네 건강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돼. 안 넘어가도 이거 죽 조금만 먹자. 그래 아가, 우린 네 건강이 더 중요해. 너무 울면 기운 빠진다. 울지 말거라. 우리 걱정이랑 하지 말고 네 몸 먼저 챙겨. 정말 누구보다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부모님은 유산 이후에 단 한 번도 아이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지 않을 정도로 절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산 후에도 1년 동안은 임신도 잘 되지 않았고 그 뒤에 임신이 되더라도 초기에 유산을 여러 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몸이 많이 나빠지자 어느 날은 시부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부탁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아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구나. 이러다가 네 몸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린 손주 안 봐도 된다. 그저 너만 건강하게 잘 지내면 돼. 그러니까 무리해서 아이 가질 필요 없어. 어머님, 하지만 그동안 많이 기다리신 거 제가 아는데 어떻게 그래요. 저희 더 노력해 볼게요. 아니다, 아니야. 그러다 네 건강도 잃을까 봐 우린 그 걱정뿐이야. 괜찮으니까 네 몸 먼저 챙기자꾸나. 아이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생기면 낫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몸 먼저 챙기자고. 그렇게 절 생각해 주시는 시부모님이 정말 감사하고 눈물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어요. 솔직히 시부모님이 얼마나 손주를 바라고 바라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말씀까지 저에게 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알았거든요. 그 마음이 느껴져 정말 더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몇 번의 유산 이후 저희는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임신을 했을 당시 남편뿐 아니라 시부모님, 저희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10개월 내내 노심초사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별탈 없이 10개월을 모두 채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바로 저희 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귀중한 아이였죠. 사실 딸을 출산하고서 제 건강은 정말 많이 약해졌어요. 제대로 수유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매일을 누워 있었는데 그래서 절 대신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매일같이 오셔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같이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이가 클 때 제일 큰 공을 세웠던 분들이 바로 시부모님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이 챙겨주셨죠. 그러다 보니 저희 딸도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던 날 시부모님은 아이에게 크게 용돈을 주시기도 했어요. 자, 우리 수정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할아버지가 선물 줘야지. 이했다. 이거 봉투 받아라. 중학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지금처럼 이렇게 착하게 잘 자라거라. 어머, 아버님, 50만 원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래도 이제 중학교 가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학습지도 사야 할 거고 이것저것 학교 갈 때 준비물 살 때 보태거라. 그런데 그렇게 50만 원을 받고 우리 딸은 또 뭘 했는 줄 아시나요? 바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손 시렵다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목도리랑 장갑을 선물해 줬더라고요. 그걸 보고선 시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니, 중학교 가서 용돈으로 쓰라고 했더니만 왜 이런 걸 샀어? 돈 다 썼겠네. 다 썼겠어. 아니에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거 제가 목도리 매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제가 골랐어요. 아유, 진짜 따뜻하네. 올 겨울은 이것만 메고 살아도 되겠다. 고맙다, 우리 손녀. 와, 누가 보면 넌 할머니, 할아버지 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다, 얘. 엄마 진짜 질투난다, 질투나. 맞아. 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그래, 나도 우리 손녀가 최고다, 최고. 그렇게 자신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감사해하는 딸이 정말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 깊은 딸이 제 딸인지 저 역시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특히나 딸은 시모가 해준 된장찌개를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항상 저희가 가면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매번 차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한 번은 툴툴대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엄마, 엄만 내가 아들인데 왜 맨날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것만 해주는 거야? 아들이 좋아하는 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넌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밖에서 내내 맛있는 거 먹고 다닐 텐데 이럴 때라도 내가 우리 손주랑 며느리를 챙겨야지. 참나, 엄마 나 서운하다. 맨날 이렇게 며느리랑 손녀만 챙기고 아들은 서운해서 못 살겠네요. 으이구, 넌 아직도 애다, 애. 어떻게 이제 중학교 가는 딸보다도 철이 없니? 이러니까 내가 우리 며느리랑 손녀를 예뻐하지. 이렇게 저와 딸은 시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으며 지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런 게 사람 사는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도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평소에도 만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남편 친구들 중에서 충청도에서 함께 나고 자란 오랜 중마고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시집을 오고 나서도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사업을 하던 친구라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서 늘 집에 올 때면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오곤 했어요. 한 번은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준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생일이 지나고서 집에 왔었는데 그때 저한테 선물이라며 내밀더라고요. 재수 씨, 등산 좋아한다면서요? 제가 오면서 선물 하나 사왔습니다. 저번에 생일이었는데 같이 축하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이거 등산한데 진규랑 커플 신발이니까 같이 등산할 때 신으세요. 어머, 이 비싼 걸 어떻게 사오셨어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 사오시려면 돈 많이 드셨을 텐데. 이거 얼마 안 합니다. 그래도 산 올라가려고 하면 좋은 장비를 써야죠. 등산할 때 장비가 부실하면 다치기도 쉽다더라고요. 꼭 이거 신고 올라가세요.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선물을 제가 어떻게 보답하죠? 아닙니다. 진규가 제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오히려 늘 제가 찾아오는데도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저희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냈던 남편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남편이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 어릴 땐
친구를 사귀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남편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그 친구를 정말 귀하게 생각을 했고 저 또한 남편 친구를 항상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갈 때쯤 어느 날부턴가 남편 친구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었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용택이가 사업이 좀 힘든가 봐. 요 며칠 연락이 안 오길 한번 만났는데 사업이 많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용택이 사업 자금으로 우리 모아둔 돈이랑 해서 대출도 좀 받고 한 1억 원 정도 빌려주면 어떨까? 뭐? 1억 원이나? 여보, 용택 씨가 당신한테 소중한 친구인 건 알겠는데 그건 좀 너무 크지 않아?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모아둔 돈에다가 대출까지 받겠다고? 그건 좀 무리야. 알아. 아는데 용택이 나한텐 제일 친한 중마고야. 내가 정말 힘들 때 용택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준 거 알잖아. 그 친구가 지금은 힘들지만 능력도 좋아서 금방 이겨낼 거야. 1억만 있으면 급한 거 맞고 다시 재기할 수 있다던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거 사업 다시 잘 되면 이자까지 다 쳐서 준다고 했어. 저는 남편의 얘기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아무리 제일 친하다곤 하지만 선뜻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선 바로 1억을 그 친구에게 빌려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정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란 생각을 그땐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남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얼마 뒤부터 남편 친구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던 남편은 결국 사업장도 찾아가고 집까지 찾아갔는데 이미 야반도주를 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때부터 남편은 정말 심하게 좌절을 했어요. 매일 밤마다 술만 마시며 하루를 보내고 쉬는 날이면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그 친구를 잡으러 다녔어요. 그렇지만 친구는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건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낸 것이었죠. 다행히 사람이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에 인사사고까지 냈으니 형사처벌은 피하지 못했고 결국 공무원에서도 잘리고 말았어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후로 남편이 정말 정신줄을 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일도 알아보지 않고 매일 집에서 세워라 내워라 술만 마시며 정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그땐 남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에게 조금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면 금방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일을 시작했고 시부모님께선 매달 저희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매번 미안해 하셨습니다.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들 잘못 키운 탓에 저렇게 한번 무너졌다고 다시 일어나질 않으니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고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남편이 믿고 원망스럽겠지만 네가 한 번만 좀 기다려다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어머님, 어머님 탓도 아닌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생활비는 앞으로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일도 하고 있고 아껴서 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몸도 많이 안 좋은데 무리해서 일하지 말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니들 생활비 매달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줄 거라곤 이것밖에 없으니 거절하지 말고 꼭 받으렴. 그렇게 시부모님은 저희를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부모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며 허송세월을 보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 크게 다투고 친정에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친정 부모님께서 절 달래셨어요. 연진아, 너 그때 기억나냐? 아빠 회사 잘리고서 우리 사이 저러는 것처럼 아빠도 그랬었잖아. 그때 너희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가족은 다 같이 힘내서 서로 이겨내야 돼. 지금은 이서방이 힘들어서 앞에 안 보여서 그런 거니까 네가 좀 이해해 주는 게 어떠니? 아빠,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제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시부모님도 항상 우리 챙겨주시고 눈치 보시는데 오히려 내가 죄송할 지경이야. 사람마다 고난을 이겨내는 시기는 다 다른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서방 예전엔 안 그랬잖니?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보자. 이 정도로 주변 가족들은 전부 남편이 금방 이겨낼 거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때 당시 언니 오빠도 잘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희 생활이 힘들까봐 돈도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온 가족이 남편이 정신 차리기만을 묵묵히 기다리며 저희를 도와줬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지나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전 속이 정말 문드러지는 듯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할 말도 없고 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입시 준비에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딸에게 심적으로 안정을 주지 못할 망정,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때쯤 제게 결국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겨우겨우 주변 소개로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남편이 취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크게 다퉜습니다. 그날 시부모님께 남편과 그만 살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눈물을 흘리시며 절 말리러 오시기도 했습니다. 혜미야, 내가 정말 염치 없는 거 안다. 그렇지만 날 봐서라도 네가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저 녀석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하마. 수정이한테도 중요한 시기고 제발 이 엄마는 한 번만 더 네가 생각해다오. 어머님, 저 너무 지쳤어요. 돈도 돈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저렇게 가만히 누워서 술만 마시고 있는 꼴, 저 더는 못 보겠어요. 수정이 봐서라도 어떻게든 저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번엔 진짜 끝인 것 같아요. 혜미야, 아범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정신 차리게 할게. 딱 한 번만 기회를 더 다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다오. 날 봐서라도, 우리 수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다오. 간절한 시모의 부탁에 전 외면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개차반이어도 시부모님은 정말 저와 제 딸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다는 걸 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뒤로 남편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며 부지런히 출근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가 딸이 고3 수험생이었던 시기였어요. 전 그때 이렇게 위기를 지나가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정말 숨 막힐 듯 답답했던 생활 속에서도 제 숨통을 틔워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딸아이였어요. 딸은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고3 상담을 받았을 때도 담임 선생님께서 이대로라면 서울권 대학 진학은 문제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 딸에게 솔직히 이혼하면서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도 전 꿋꿋이 버텼죠. 딸이 고3이 되면서 전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이 충청도 지방이라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면 아무래도 작은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줘야 하니 돈이 많이 필요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아껴가며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뒀어요. 그렇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딸의 등록금을 위해 저축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딸은 고3 수험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 수능 시험도 정말 잘 봤어요.
너무나 딸이 기특했습니다. 그렇게 원서 접수를 하고서 딸아이의 대학 발표 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또다시 저희 집에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전날 차를 타고 출장을 다녀왔던 남편에게 차를 받아 출근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차를 건네받고 출발하려는데 조수석에 무언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건을 보고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건 바로 빨간 립스틱이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화장도 잘 안 하고 다녔지만 그런 색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바로 제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바로 차 블랙박스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블랙박스에 담겨있던 영상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날 지방 출장을 간다던 남편은 출장이 아니라 어떤 여자 여기저기 전국을 놀러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같이 숙박업소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어요. 그 불륜 현장을 보고선 정말 머리가 띵하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분노가 제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그래서 전 퇴근하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추궁을 했어요. 당신 이거 뭐야? 블랙박스 이미 다 확인했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생각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 아, 자기 물건 좀 잘 챙기라니까 그것도 떨어뜨렸어? 그래, 뭐 다 들켰네. 왜? 어쩔래? 그거 발견했다고 네가 뭐 어쩔 건데? 뭐 그럼 이혼하던가. 뭐? 당신 지금 그 말이 나와? 어떻게 뻔뻔하게 그딴 말이 당신 입에서 나와? 야, 이 작거사. 무능력하고 무개념에 무인성까지. 이 3종 세트 다 갖춘 인간아. 어쩜 이렇게 사람이 뻔뻔하고 극악무도할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래도 난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너 같은 사람 지금껏 기다린 거야.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사람 되겠지. 언젠간 아빠로서 충실하겠지. 근데 뭐? 이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니 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그래서 어쩔 건데?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 인간아. 어찌나 남편은 뻔뻔한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전 남편의 옷깃을 잡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막 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희가 싸우는 소리가 밖에서도 다 들렸던 모양이었는지 바로 딸은 저희 곁으로 오더니 절 말렸습니다. 엄마, 엄마 그만해. 이제 그만해. 아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바람까지 폈어?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빠 알아? 엄마한테 아빠 믿고 기다려주자고 했어. 아빠도 다 생각이 있을 거라고. 내가 오히려 아빠 편들었다고. 근데 뭐? 바람을 펴? 아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딸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진짜 너무해. 엄마, 울지 말고 방에 가자. 그동안 사실 저희 딸은 아빠에 대해 원망의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 처음 남편에게 딸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지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절 부축해 방으로 향하는 딸 뒤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지 애미나 딸이나 똑같네 똑같아. 아주 그냥 이래서 내가 이 집 구석 들어오기가 싫었다니까. 더러워서 진짜 야 나도 싫다 싫어. 뻔뻔하게 그지없는 말을 쏟아내고선 남편은 바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남편이 얼마나 믿고 얄미웠는지 당장 가서 그 입을 치고 싶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는지 그간 참아왔던 세월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방으로 딸과 함께 들어오고 나서 딸은 제 손을 꼭 잡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아빠 편 못 들어주겠다. 엄마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혼해. 나도 이제 성인 됐으니까 엄마도 나 클 때까지만 참으려고 했던 거잖아. 앞으로는 엄마 인생 살아. 전 딸의 말에 너무나 눈물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남편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도 아니었는데 정말 딸 하나 보고 꿋꿋이 참았거든요. 그토록 이혼만은 안 된다며 반대하던 딸도 이렇게 돌아서 버렸으니 이젠 정말 결단을 내릴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이젠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에도 시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가 절 또 말리려고 하시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소린 다름 아닌 시모의 울음소리였죠. 한참을 우시던 시모는 겨우 눈물을 참으시더니 말을 꺼내셨어요. 그래, 에미야.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널 못 잡겠구나. 그래, 그렇게 하거라. 내가 어떻게 널 잡겠니?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이젠 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어요. 더 버티다간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에미야.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돈이 여유롭지 않으니 합의하에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었거든요. 남편 또한 합의 이혼을 하자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상하게 차일필 서류 작성하는 걸 미루더라고요. 하루는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며 미루고 또 하루는 출장 갔다 와야 한다며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은 났지만 어차피 헤어질 건데 시간 될 때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저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딸의 명문대 합격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딸아이도 그때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전 진짜 너무너무 기뻐서 만세를 외칠 정도였죠. 정말 딸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선 전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는 통장을 꺼내며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수정아, 엄마가 우리 딸 서울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돈 다 모아뒀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앞으로 열심히 공부만 해. 알았지? 엄마, 언제 또 그렇게 돈을 모았어? 고마워. 내가 대학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그럴게. 그래,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인데 엄마가 못할 게 뭐가 있겠니? 엄마가 그래도 대학교까진 보내줘야지. 근데 나 그 이후로 못 해준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 다음은 내가 엄마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축하를 하고 등록금 입금을 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통장 잔액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사실 2년 전에 스팸 전화랑 메시지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은행은 번호를 바꿨는데 하필 그 통장에 있는 은행은 돈 입금만 하다 보니 제가 신경을 통 못 쓰고 바꾸지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인출이 되어도 알림을 받지 못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통장이 딱 비어있는 걸 보고서 전 단박에 그 범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 말고 딱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범인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전적으로 제 큰 실수였어요. 제가 주로 쓰는 은행 세 곳 모두 비밀번호가 똑같았거든요. 그걸 알고서 남편이 정말 여우같이 통장 속 돈을 싹 다 빼서 써버린 거였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돈을 다 누군가에게 이체를 했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더군요. 아마 남편도 알고 있었겠죠.
남편은 본인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걸 들켰다는 걸 알았으니 전화도 받지 않고 저에게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야, 신고할 거면 신고해. 어차피 우리 부부끼리 고소 못하는 거 알지? 그랬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부부끼리 고소를 못하는 걸 알고서 그동안 이혼도 미루고 이 돈을 빼내간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런 최악의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그 이후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심부름센터 의뢰해 상간녀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돈을 보낸 사람은 바로 그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의 친구였어요. 알고 봤더니 상간녀는 미용사였고 남편은 취업을 한 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르면서 밖으로 나다니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상간녀는 미용실을 새로 확장 이전했더라고요. 그 미용실을 확장 이전하면서 남편이 바로 제 돈을 갖다 바친 거였고요. 그 사실을 알고서 전 큰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딸 등록금으로 겨우겨우 마련한 돈인데 아빠라는 사람이 그걸 상간녀에게 갖다 바치다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날 집으로 돌아온 딸은 단박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런 딸에게 전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분노에 차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이제 도저히 용서 못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빠가 날 위해서 뭘 사준 적이라도 있어? 아니면 나한테 잘해달라고 했어? 나 공부하는 거 응원해준 적 있냐고. 한 번도 없잖아.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가? 그러니까 이제 나 아빠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은 아빠도 아니야. 그렇게 저희는 같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날 바로 상간녀가 새로 오픈한 미용실을 찾아갔어요. 그날이 첫 오픈날이었거든요. 상간녀는 딸의 얼굴도 모르고 제 얼굴도 잘 모르는 듯 처음에 미용실에 들어갔을 때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딸은 머리를 하려고 앉았고 저는 그 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머리를 하던 딸이 갑자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이게 뭐예요? 머리 이거 보세요. 여기 완전 다 탔잖아요. 이거 머리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저 아줌마 아닌데 여기 원장이에요. 원장이고 나발이고 딱 보니 아줌마니까 아줌마라고 하죠. 살다 살다 내가 미용실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아줌마처럼 머리 못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이거 봐요. 양쪽 균형도 안 맞잖아요. 다시 여기 잘라주세요. 딸의 소리에 상간녀는 당황해하더니만 다시 머리를 잘라주더라고요. 딸의 연기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샴푸를 하러 갔던 딸이 또다시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 아줌마, 머리 익힐 거예요? 아, 나 두피 다 상하게 생겼네. 온도 조절 안 해요? 샴푸를 무슨 이렇게 해? 화상 입게 생겼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딸이 이렇게 소리를 치자 점점 미용실 안에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샴푸를 겨우 마치고 나온 딸은 자리에 앉자마자 또다시 지적을 했어요. 와, 아줌마, 여기서 파마약 익었어요? 와, 이거 완전 싸구려약인데? 이거 쓰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이거 머리 완전 상하고 난리 나는데 아줌마 알면서 그 약 쓴 거죠? 와, 이거 내가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네? 손님, 이거 그렇게 싸구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딱 봐도 싸구려인데 제가 단가 한번 말해볼까요? 머리도 못하면서 약이라도 좋은 걸 쓰던가. 참. 이봐요. 딱 보니까 저한테 그냥 시비 거는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래요? 저 돈 안 받을 테니까 나가세요. 나가. 사람들이 점점 더 웅성거리면서 몇몇 손님들은 가게를 나가기 시작하자 상가녀는 당황해하더니 결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딸의 등을 떠밀며 나가라는 상간녀에게 제가 소리를 쳤어요. 나가긴 뭘 나가 이거사? 아줌만 또 누구예요? 누구? 나 몰라? 나 이정규 마누라다 이거사. 도대체 얼마나 잘나서 가정 있는 남자 꼬셔냈나 했더니만 와보니 별 볼 일 없네. 네? 그게 무슨... 왜? 아냐? 내 남편 니네 집에서 두 집 살림 하잖아. 니네 집 주소 내가 한번 읊어줘? 천안시 땡땡땡. 이거 맞지? 제 얘기에 손님들이 더욱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제 말을 듣고서 너무나 당혹스러워하더군요. 얼굴이 벌개져서는 상간녀는 저와 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간녀를 뿌리치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 딸 등록금 가져가서 이 가게 확장 이전했다며? 남의 가정 파탄내고 돈까지 받아 연 미용실이 얼마나 잘났나 한번 와봤다. 근데 서비스가 이게 뭐니? 저 손님이 바로 내 딸이야. 뭐라고요? 그럼 지금 당신들 일부러 진상 피러 온 거예요? 할 말 있으면 당신 남편한테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요? 아줌마, 우리 아빠한테 돈 5천만 원 받았잖아. 그거 아빠 돈 아니야. 우리 엄마 돈이지. 여기 지분이 5천만 원씩이나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도 말 못해? 돈을 받았으면 좀 좋은 파마약 좀 쓰세요. 서비스가 왜 있다고야? 나이도 50 넘어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불륜남 딸 등록금 뺏어서 미용실 열다니. 인생 그따위로 살고 싶어요? 난 창피해서 이렇게 미용실 못 열 것 같은데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불륜남 딸 등록금을 받아? 상간녀는 딸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니 미용실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쑥덕거리며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전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네가 계속 이렇게 뻔뻔하게 미용실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니? 너 오늘 첫날이지? 어디 한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가 지켜볼게. 왜 여기서 이래요?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남의 영업장에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신고해. 얼마든지 신고하라고. 역시나 뻔뻔한 줄은 알았는데 이 와중에도 그딴 말이 나오니? 내가 너 여기서 얼마나 버티는지 볼게.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 피눈물 나는 거 알아야지 상간녀야. 전 그 말을 끝으로 가게 안에 집기들을 다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울며 불며 절 말렸지만 전 그만두지 않았어요. 손님들도 제 얘기를 듣더니 상간녀를 그냥 쳐다보고 찌찌거리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딸은 이제 갓 오픈한 상간녀의 미용실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영업장에서 그딴 짓을 해도 되는 거야? 왜? 내 돈 5천만 원 가지고 그 가게 연 거 아니야? 그럼 내 지분도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지. 내 돈 몰래 빼갔을 땐 전화도 안 받더니만 이제야 전화가 와? 그게 아니라 내가 5천만 원 주면 되잖아. 산 거지가 뭘 어떻게 줄 건데. 너 일도 안 하고 있더라. 거짓말하고 취직했다고 상간녀랑 놀아난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갚을게. 그러니까 우리 깨끗하게 정리하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됐고. 내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협의혼 해주려고 했더니 너는 안 되겠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 한번 제대로 느껴봐. 전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 뒤로 딸은 자기 친구들과 같이 상간녀 미용실에 매일 찾아갔더라고요. 며칠을 딸은 새벽부터 미용실 앞에서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간녀가 아주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가게 문도 못 열었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딸 친구들이랑 그 동네 커뮤니티에 상간녀 미용실에 대한 얘기를 싹 다 올려서 결국 하루도 제대로 장사를 못하고 상간녀는 한동안 문을 안 열더니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간 소송으로 이혼을 했어요. 유책 사유가 있는 남편은 재산 분할을 하면서 조금 있었던 돈도 저에게 위자료로 다 뱉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이혼 소식을 듣고서 시부모님이 절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혜미야, 미안하다. 내가 염치 없이 널 붙잡고 있는 바람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하고 다 내 잘못이다.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야.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그 5천만 원은 우리가 다 갚으마. 어머님, 어머님이 왜요? 어머님, 아버님 잘못도 아니고 남편이 잘못한 건데. 아니다. 자식이 잘못한 건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놈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돈을 다시 줄 수 있겠어. 우리 손녀 등록금도 내야 되고 니들도 앞으로 살아야 할 텐데 내 욕심에 널 붙잡고 있었구나. 너같이 좋은 며느리를 다른 집안에 주고 싶지 않았다. 근데 그게 다 내 욕심이었어. 널 잃고 싶지 않아서 널 붙잡았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 네 시애미 말이 맞다. 우리가 다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5천만 원에 2천만 원은 앞으로 네 생활비로 쓰거라. 너 지금까지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한 거 다 안다. 앞으로 수정이랑 너랑 잘 살라고 주는 거니 거절하지 말고 받거라. 사실 처음엔 이 돈을 정말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했지만 끝끝내 시부모님은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서 저와 딸은 집 하나를 얻어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이혼 후에 상간녀를 데리고 진짜 염치 없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아주 난리를 피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도망을 쳤다고 해요. 그로부터 1년 반 정도가 지나고서 전 남편은 상간녀와 헤어졌나 보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이 시댁에 찾아갔을 때도 시부모님은 다시 내쫓으셨고 결국 전 남편은 혼자서 원룸을 구해 살고 있답니다. 그 나이에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가족한테도 외면받아 혼자서 처량하게 원룸에 살고 있다고 하니 참 불쌍한 인생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씩 시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엄마 10만 원만, 엄마 20만 원만 이런다던데 어떻게 나이 50 먹고 그러고 있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심한 전 남편과 완전 끝을 냈지만 저는 가끔씩 시부모님과는 만나고 있답니다. 절 그렇게 아끼고 애정을 주셨던 시부모님과는 연을 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같이 식사도 하고 딸과 함께 찾아뵙기도 한답니다. 지금은 저희 딸이랑 참 잘 지내고 있어요. 딸은 열심히 대학에 다니고 있고 저번 학기엔 장학금까지 받았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집안의 유일한 문제였던 남편 하나가 없으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참 편안하고 평온해졌더라고요. 저번엔 딸이 절 보더니 놀라서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엄마,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어? 완전 혈색이 돌아왔는데? 피부가 요즘 장난 아니야. 뭐 요즘 관리 받나 봐? 어머, 그러니? 그러고 보니까 요즘 피부 좋아졌다는 소리 엄마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좋아졌을 때 관리 좀 받아야 되겠다. 엄마, 나도 피부 관리 받을래. 엄마 나랑 같이 피부 관리 받으러 다니자. 그래, 좋아. 우리 딸이랑 같이 가야겠네. 그렇게 집안의 원흉이 없어지다 보니 저도 이제 조금씩 살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처음엔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 아파하셨지만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시고선 잘했다며 요즘은 더 좋아하세요. 오빠랑 언니도 각자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젠 딸 대학만 졸업시키고 나면 저 역시 남들을 도우면서 살 생각이에요.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봉사하면서 남은 여생을 지내보려고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자업자득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는 스스로 돌려받는다는 게 인생의 진리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과정이 불손하다면 결국 벌은 자신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걸 잊지 말고 사는 동안 늘 정직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취미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취미 하나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